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세종.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한 성군으로 우리는 그를 위인으로만 기억합니다. 교과서 속 완벽한 왕으로만 알고 있고 동상으로 세워진 영웅으로 만원권 지폐 속 불멸의 존재로만 생각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든 성군이라고, 백성을 사랑한 왕이라고, 조선 최고의 군주라고 말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나왔고 역사 시간마다 들었으며 그의 업적을 줄줄이 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록 하나를 전합니다. 세종 28년 5월 어느 날의 일입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굴러떨어지니 통곡 소리가 뜰에 가득하였다. 왕이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굴러떨어졌다는 표현, 통곡 소리가 뜰에 가득했다는 기록, 궁궐 전체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담장 너머까지 그 소리가 퍼져나갔고 신하들조차 그 광경에 말을 잃었으며 궁녀들은 복도에서 함께 울었다고 하죠. 유교 사회에서 왕의 통곡은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덕을 잃는 일이었고 더구나 왕은 하늘의 아들로서 언제나 침착하고 의연해야 했으며 백성들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왕은 슬퍼도 슬픈 내색을 하지 않고 기뻐도 기쁨을 드러내지 않으며 화가 나도 화를 참아야 하는 존재였죠. 그것이 성군의 자격이었고 유교가 요구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왜 그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참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이 위대한 성군을 바닥에 쓰러뜨렸을까요? 어떤 고통이 왕의 체면도 유교의 예법도 그 모든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책이 감춘 한 인간의 이야기를, 성군이 아닌 아버지 세종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왕관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슬픔을, 권력 뒤에 가려진 한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결코 몰랐던 세종의 진짜 얼굴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세종. 우리는 그를 완벽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이자 동상으로 세워진 성군이며 만원권 지폐 속의 영웅으로 말이죠.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세종은 평생을 병마와 싸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그는 소갈병, 지금으로 치면 당뇨병을 앓았는데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고 하루에도 수십 번 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밤중에도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셨고 회의 중에도 계속 물을 마셔야 했으며 신하들은 임금께서 물을 너무 많이 드신다고 걱정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살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졌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책을 읽기 시작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으며 신하들이 쉬시라고 권했지만 듣지 않았죠. 나란 일은 끝이 없고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고, 내가 쉬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재위 초기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세종은 밤새 책을 읽고 정사를 돌보면서 시력이 점점 악화됐는데 촛불 아래서 작은 글씨를 읽다 보니 눈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글자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나빠졌고 책을 얼굴 가까이 대고 봐야 했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야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전하, 촛불 아래서 글을 읽으시면 눈이 더 나빠집니다. 낮에 햇빛 아래서 보시거나 아니면 독서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낮에는 신하들을 만나고 정사를 봐야 하니 책 읽을 시간이 없고 밤이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어찌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죠. 재위 10년이 지나자 햇빛에 눈이 아팠고 눈물이 계속 흘렀으며 눈을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밝은 곳에 나가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신하들을 만날 때도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해야 했고 야외 행사는 거의 할 수 없게 됐으며 그렇다고 업무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재위 20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앞이 흐릿하게 보였고
글자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으며 신하들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고 가까이 와서야 겨우 누구인지 알 수 있었으며 상소문의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위 말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서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직접 읽을 수 없었는데 세종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건 치명적이었지만 신하에게 소리내어 읽게 하고 그 내용을 듣고 판단했으며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 명령하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신하들이 천천히 읽으면 세종은 중간중간 멈추게 하고 다시 읽게 했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 그렇게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세종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에는 종기가 생겨서 피부가 골마터졌고 고름이 흘렀으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조차 없어서 신하들을 만날 때도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근 채 정사를 보았다. 상상이 되십니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통증을 견디며 나란 일을 본 왕의 모습을.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그 속에 발을 담근 채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임금께서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옥체를 상하시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제발 쉬십시오.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란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아프다고 정사를 멈추면 백성들은 누가 돌보느냐고 말했죠. 세종은 자신의 몸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고통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망가졌고 통증은 날로 심해졌으며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잠들려 하면 발에 통증이 밀려왔고 눈을 감으면 머리가 아팠으며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세종은 밤새 뒤척이며 궁녀들이 약을 다려 가져오면 쓴 약을 들이켰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고 몇 시간 지나면 다시 통증이 밀려왔으며 그러면 또다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세종은 완벽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왕의 자리를 지켰던 한 인간이었고 그도 가끔은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신하에게 버럭 화를 낸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느 날 신하들이 세종의 뜻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세종이 추진하려던 정책에 반대했고 백성을 위한 일인데 신하들은 비용을 걱정했으며 재정이 부족하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나라를 걱정하느냐? 내가 걱정하느냐? 백성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다. 왕이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세종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종도 한계가 있었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왕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그도 사람이었고 감정이 있었습니다. 세종도 지쳤고 화도 냈으며 좌절도 했고 때로는 절망했으며 밤마다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몸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세종은 인간이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외로운 싸움을 하던 한 사람이었죠. 밤이 되면 궁궐은 고요해지고 신하들은 모두 물러갔으며 세종은 홀로 남아서 촛불 하나만 켜진 방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침이 오면 또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야 하고 또다시 신하들을 만나고 정사를 돌봐야 했으며 또다시 통증을 참으며 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세종은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 세종에게도 위로가 있었는데 바로 아들 세자 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무척 아꼈고 왕궁에는 많은 왕자들이 있었지만 세종이 특별히 아낀 건 문종이었으며 다른 왕자들에게는 스승을 붙여줬지만 문종만큼은 달라서 직접 가르쳤고 매일 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책상 앞에 앉아서 유교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토론했습니다. 세종은 문종에게 왕이 되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쳤고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공정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줬으며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왕은 백성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종은 문종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이루고 싶었고
문종도 아버지의 기대를 알고 있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으며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세자로서 정무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부자는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이해했으며 세종은 아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편안했고 행복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이 있으니 조선의 미래는 밝다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문종이 이룰 거라고, 내가 시작한 일을 문종이 완성할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문종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세종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종 24년 무렵부터 문종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는데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고 며칠 지나면 나을 거라 생각했으며 세종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의원이 약을 지어왔고 문종은 약을 먹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문종의 처소에서 들려왔는데 가래가 섞인 기침이었고 목이 쉬어갔으며 세종은 밤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종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뺨이 움푹 들어갔으며 눈 밑에 그림자가 생겼고 입술이 창백해졌으며 피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문종은 점점 말라갔고 옷이 헐렁해졌으며 한 달 전에 맞춘 옷이 이제는 너무 커서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허리띠를 조여도 헐거웠으며 신하들은 세자의 몸이 너무 야위었다고 걱정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어서 밥 한 숟가락 먹기도 힘들어했고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어려웠으며 먹어도 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해서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숨이 찼으며 계단을 오를 때는 중간에 쉬어야 했고 처소에서 회의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 가마를 타야 했습니다. 세종은 초조해졌는데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의원들을 불렀고 최고의 의원들이 모였으며 궁중어휘뿐 아니라 민간의 명의들까지 모두 불러들였고 세종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고, 왜 낫지 않느냐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의원들은 차례로 진맥을 했고 손목에 맥을 짚었으며 혀를 살피고 눈동자를 들여다봤고 배를 만져보고 등을 두드려봤으며 기침 소리를 듣고 가래의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하다고 했고 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으며 기운이 약해졌다고 했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기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세종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칠 수 있느냐고, 얼마나 걸리느냐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어떤 약이 필요하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의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으며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고 확실한 치료법도 말하지 못했으며 다만 좋은 약재를 구해서 보약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고 침과 뜸으로 치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폐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할 방법이 없었으며 엑스레이도 청진기도 없어서 의원들은 경험과 맥진에만 의지해야 했고 그나마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답답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의원들이 있는데 왜 아들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고, 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지 못하느냐고 생각했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며 밤을 새워가며 의학서를 뒤지고 있었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세종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명의를 찾아왔고 소문난 의원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즉시 궁으로 불렀으며 한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불러들였고 멀리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에서도 의원들이 왔으며 중국에서 온 의원도 불렀고 심지어 일본 의술에 능한 사람도 찾았습니다. 민간요법까지 시도했는데 산삼을 구했고 100년 묵은 산삼이라는 것을 비싼 값을 치르고 샀으며 금각보다 비싼 산삼을 서너 뿌리나 구입했고 녹용을 다리고 귀한 약재를 찾아 헤맸습니다. 인삼, 녹용, 영지버섯, 웅담, 사양, 우황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약재를 구했고 약을 다리고 또 다려서 문종에게 먹였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바꿔가며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문종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으며 약을 먹어도 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몸은 약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자신도 병든 몸인데 아들 걱정에 잠을 설쳤고 침상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으며 문종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이 되면 문종의 처소로 갔는데 아들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문종은 침상에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으며 세종은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댔는데 열이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으며 옷이 땀에 젖어 있었고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궁궐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신하들도 알고 있었는데 세자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이죠. 회의 중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고 세종 앞에서는 더더욱 말할 수 없어서 다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으며 조용히 속삭였고 세자께서 쾌차하시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세종 26년 상황은 더욱 악화됐는데 문종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기력이 완전히 떨어졌으며 일어나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세자로서의 업무도 볼 수 없었으며 신하들이 보고를 올려도 받을 수 없었고 문종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미열이 계속됐고 이마에 손을 대보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해열제를 써도 소용없었고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으며 식은땀을 흘려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했으며 이불도 자주 갈아야 했습니다. 식욕도 완전히 사라져서 죽 한 그릇도 먹지 못했고 억지로 먹이면 토했으며 물만 조금씩 마셨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으며 팔다리가 가늘어져서 나뭇가지 같았고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침소를 자주 찾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갔고 왕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왕이 직접 신하의 처소를 찾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고 더구나 하루에 여러 번 가는 건 전례가 없었지만 세종은 개의치 않았고 신하들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곁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세자의 침소에 들러 손을 잡고 위로하였다. 세종은 문종의 손을 잡았는데 차가워진 손을 느꼈을 겁니다. 한때 따뜻했던 아들의 손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을 거예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손끝이 파래지고 있었으며 세종은 그 손을 꽉 쥐었고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고 싶었을 거예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마주한 순간이었죠. 세종은 문종에게 말했을 겁니다. 곧 나을 것이라고, 조금만 버티라고, 좋은 약을 구했으니 곧 좋아질 거라고, 아버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을 때까지 아버지가 곁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세종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원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고 문종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세종은 밤마다 혼자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향해 빌었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남은 수명을 아들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자신이 대신 아프겠다고,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하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고 세종 28년 봄 문종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호흡이 가빠져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고 의원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세종도 알았지만 인정할 수 없었고 마지막까지 약을 다리게 했으며 침을 놓게 하고 뜸을 뜨게 했으며 무엇이든 해보려 했고 기적을 바랐습니다. 세종 28년 5월 조선왕 조실록은 그날의 장면을 생생히 기록합니다. 문종이 승하하니 임금이 그 자리에 굴러떨어져 통곡하였다. 굴러떨어졌다는 표현,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렬한지 느껴지십니까? 세종이 스스로 주저앉은 게 아니었고 천천히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었으며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중심을 잃고 무너진 거죠. 몸이 휘청거렸을 겁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문종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세종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을 겁니다. 무릎이 꺾였을 겁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 순간 세종의 눈앞이 캄캄해졌을 겁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었을 겁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놀라 부축하려 했을 겁니다. 전하, 어서 임금을 부축하라. 하지만 세종은 일어나지 못했고 일어날 힘도 일어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세종은 바닥에 쓰러진 채 아들의 시신을 바라봤을 겁니다. 더 이상 숨 쉬지 않는 아들을,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을,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는 아들을,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통곡, 이 단어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며 소리내어 크게 우는 겁니다. 절규하는 거죠. 목이 쉬도록 울부짖는 겁니다. 온몸을 떨며 우는 겁니다. 세종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문종아, 문종아, 어찌 나를 두고 가느냐? 왜 대답이 없느냐? 실록은 덧붙입니다. 통곡 소리가 뜰에 가득하였다. 세종의 처소만이 아니었고 문종의 침소만이 아니었으며 궁궐의 뜰마당에까지 그 소리가 퍼졌다는 겁니다. 궁궐 앞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는 뜻이고 담장 너머까지 들렸을 겁니다. 궁 밖에서도 들렸을지 모르고 한양 도성 안에까지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궁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울었다고 하는데 복도에서 마당에서 처소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궁녀들은 주저앉아 울었으며 내시들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고 신하들도 눈물을 흘렸지만 세종의 울음은 달랐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고통이 아니라 비통이었으며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고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엄격한 유교 사회였고 특히 왕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으며 왕은 하늘의 아들이었고 신성한 존재였으며 항상 침착하고 의연해야 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절제해야 했고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더욱 그랬으며 그것이 덕을 갖춘 군주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유교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금은 희로애락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슬픔에 빠져 통곡하는 것은 소인의 행동이다. 더군다나 사람이 죽었을 때는 더욱 그랬는데 죽음 앞에서는 담담해야 했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했으며 감정에 휩싸여 통곡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고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선비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절제된 슬픔을 보여야 했고 예법에 맞게 곡을 했으며 하물며 왕은 더욱 그래야 했죠. 신하들은 왕이 감정을 절제하길 바랐고 백성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길 원했으며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세종은 그날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왕의 체면도 유교의 예법도 신하들의 시선도 상관없었고 그는 그저 울부짖었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를 두고 가느냐고 외쳤을지도 모르고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왜 내가 먼저 가느냐고 어찌 아비보다 먼저 눈을 감느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고 말이죠. 왜일까요? 세종은 왜 참지 못했을까요? 왜 그토록 무너졌을까요? 그건 바로 문종이 그에게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단순히 왕위를 이을 세자가 아니었고 후계자 이상의 존재였으며 세종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고 함께 밤을 지새우며 책을 읽었던 아들이었으며 직접 가르치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문종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왕, 학문을 존중하는 왕, 올바른 정치를 하는 왕, 문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죠. 세종은 문종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글 창제 이유도 설명했고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말했으며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백성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도 알려줬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으며 왕은 백성을 섬기는 존재라고 가르쳤고 문종은 그 모든 걸 이해했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려 했고 성실히 공부했으며 세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했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밤마다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했으며 이 아들과 함께라면
조선의 미래는 밝다고 믿었고 자신이 시작한 개혁을 문종이 완성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고 세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 이것만큼 부모를 무너뜨리는 일이 또 있을까요? 세종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왕으로서의 희망도 아버지로서의 꿈도 한순간에 사라졌으니까요. 실록은 그날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궁궐 안이 슬픔에 잠겼다. 신하들도 울었고 궁녀들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의 슬픔과 세종의 슬픔은 달랐습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죽음을 애도했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으며 후계자가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세종은 아들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고 한 사람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에 무너졌습니다. 세종은 어쩌면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이면 무엇하냐? 이 많은 권력이 무슨 소용이냐? 궁궐의 모든 재물이 무슨 쓸모냐? 아들 하나 살릴 수 없다면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세종은 평생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고 치국이 해식의 물시계를 만들었으며 과학을 발전시켰고 영토를 넓혔으며 사군 육진을 개척했고 법을 정비했으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그날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을 겁니다. 아들을 살릴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고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으며 제발 살려만 달라고,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내 수명을 반으로 나눠서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테니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세종도 그랬을 겁니다. 왕이라는 지위도 권력도 재산도 소용없었고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실록은 그 이후의 기록도 남기는데 임금이 며칠간 식사를 하지 않았다. 세종은 밥을 먹지 못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았고 신하들이 걱정했으며 임금께서 몸을 상하시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제발 진지를 드십시오라고 간곡히 청했지만 세종은 듣지 않았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겁니다. 세종은 한동안 정사도 돌보지 못했고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도 답하지 않았으며 궁궐은 침묵에 잠겼고 모두가 세종의 슬픔을 지켜봤으며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세종이 왜 그토록 슬퍼하는지, 왕이기 이전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날의 통곡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고 왕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너진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세종이 가장 인간적이었던 때였고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종을 외웠습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창제한 위대한 왕, 치국이를 만든 과학의 왕, 백성을 사랑한 성군.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쳤고 시험에는 그렇게 나왔으며 선생님들은 그렇게 설명했고 우리는 그의 업적을 암기했으며 시험지에 적어 넣었습니다. 한글 창제 1443년, 훈민정음 반포 1446년, 사군 육진 개척, 치국이 해식의 자격루 발명, 지편전 설치, 과학기술 발전, 백성을 위한 정책.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를 말이죠. 세종은 성군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명군이었으며 그가 남긴 업적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고 세종은 한 인간이었으며 병든 몸을 이끌고 나란 일을 본 사람이었고 통증을 참으며 밤을 지새운 사람이었으며 눈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근 채 정사를 본 사람이었으며 밤새 책을 읽고 백성을 걱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였습니다. 세종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서일까요? 뛰어난 업적을 남겨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며 지금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국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고 강수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으며 농사에 큰 도움이 됐고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해 영토를 넓혔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국경을 확장했으며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했고 지편전을 설치해 학문을 발전시켰으며 백성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 않을까요? 세종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슬픔을 감추지 않았으며 약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고 완벽한 척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사랑할 줄 알았으며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그날의 통곡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왕위를 걱정해서도 아니었으며 후계자가 없어져서 슬펐던 게 아니었고 조선의 미래가 불안해서 운 게 아니었으며 정치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었고 그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른 울음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이었고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왕이든 신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똑같고 지위가 높다고 슬픔이 덜한 것도 아니며 권력이 많다고 아픔이 적은 것도 아니며 재산이 많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종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아들을 잃은 고통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고 무력한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있고 병원에서 사고로 갑작스럽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세종의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그날의 통곡을 공감할 겁니다. 그들의 슬픔은 500년 전 세종의 슬픔과 다르지 않고 시대가 바뀌어도 지위가 달라도 사랑은 같으니까요. 고통도 같으니까요. 자식을 잃는 아픔은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며 신분을 초월합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완벽한 성군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으로 차가운 동상이 아니라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먼 옛날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실록에는 그날 이후의 기록도 남아있는데 세종은 다시 일어났고 슬픔 속에서도 왕의 자리로 돌아갔으며 며칠 후 세종은 다시 신하들을 만났고 나란 일을 계속했으며 상소를 검토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판단을 내렸고 백성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을 겁니다. 세종의 눈빛은 더 깊어졌을 거고 웃음은 사라졌을 거며 말수도 줄었을 거고 혼자 있을 때면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문종이 없는 세상에서 세종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났을 거고 밤마다 함께 책을 읽던 그 시간이 그리웠을 거며 문종이 앉았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거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을 거며 꿈에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무너지지 않았고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으며 아들이 보고 싶어도 슬픔이 밀려와도 세종은 버텼는데 그것이 문종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킨다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버지가 대신 이루겠다고 내가 보지 못한 조선의 미래를 아버지가 만들겠다고 내가 함께 꿈꾸던 백성을 위한 나라를 아버지가 완성하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세종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싸웠고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으며 문종이 죽은 후에도 4년을 더 살았고 그 4년 동안 나란 일을 계속했으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 32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는데 문종이 죽은 지 4년 뒤였고 제위 32년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제위 기간 중 하나였으며 세종은 마침내 눈을 감았고 병든 몸으로 버텨온 긴 여정이 끝났으며 고통스러운 삶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세종은 마지막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이룬 업적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문종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곧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세상에서 문종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세종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문종아, 아버지가 간다. 기다렸지. 이제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세종은 저 세상에서 문종을 만났을까요? 다시 함께 책을 읽고 있을까요?
병들지 않은 몸으로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세종은 위대했고 하지만 그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온 게 아니었으며 약함을 인정하고 슬픔을 드러내고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고 인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통곡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었으며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종을 다시 봅니다. 성군의 얼굴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로, 왕관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모습으로, 권력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눈물로 봅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위대함이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라는 걸, 강함이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진정한 성군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종이 울부짖던 그날, 그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던 증거였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깨닫습니다. 세종을 위대하게 만든 건 한글도 과학도 정책도 아니었고 바로 그의 인간다움이었으며 사랑할 줄 알았던 마음이었고 슬퍼할 줄 알았던 진실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역사책에 없던 세종을 만났고 성군이 아닌 한 사람 세종을 만났으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아버지 세종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더 위대하게 느껴지며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